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덧 우리가 7번째 모임을, 6번째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귀한 은혜 속에서 또, 합리주의적인 어떤 경계선을 넘어 경험주의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경험주의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철학의 경계선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3단체의 주도적인 어떤 진행 방향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또 온전하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우리 과제에서 오늘 과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과제를 내드렸는데 과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올려드렸으니 못 봤다 보고 그래도 자기 파트를라도 이번에 한번 읽어봤죠. 63페이지에서 71페이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비교편에 대한 부분은 누리가 읽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71페이지부터 있는 진리와 공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두 개를 구분해서 혹은 비교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교재는 예진이가 또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백예진 랩런트가 상당히 양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은 예리가 제일 길던데 시간적인 부분은. 자, 누리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우리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읽었죠. 예, 읽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야. 오빠? 오케이. 그렇지. 근데 읽으면서 대충 이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쭉 보면서 이 포인트가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하여서 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한 부분만 차트를 찾아서 다시 읽어도 돼요. 아무래도 스피노자 이제 그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한 데카르트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오늘 부분이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의 그 주 내용의 사람이 중심인 스피노자지 데카르트가 아니죠, 그죠? 근데 스피노자를 보려고 하니까 비교하는 항상 대상이 데카르트다 말이지, 그렇죠? 스피노자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스피노자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업적이 한번 대충 봤고, 자 대충 봤죠? 예.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 우리가 볼까요? 65페이지 갔다가 67페이지 간다. 예, 잠깐 그 전에 세 사람 다 스피노자에 대한 부분들을 봤잖아요. 자, 스피노자의 그 태생부터 스피노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 찾아봐. 책보다는 이럴 때는 뒤져보는 게 빠르겠죠. 예. 그렇죠. 네덜란드 사람이죠. 예.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잠시 모여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그죠? 포스트 유황소로서 떴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막 키우겠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 키워주세요 해놓고, 다 크고 나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안 믿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면 신이 부재하다. 아니면 신이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게 신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이겨낼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시대 당시의 배경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유대인 배경이에요. 또 하나는 중세 교회.
중세 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데카르트도 마찬가지, 스피노자도 마찬가지. 중세 교회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중세 교회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그 당시에 주장할 때 안 죽었죠. 잡히지도 않았고. 안 잡히려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원래 프랑스 태생인데, 어디로 안 잡히려고 튀긴 나라가 있어. 데카르트가. 스피노자하고 만난 나라. 스피노자하고 만나는 게 아니지. 스피노자 후대 사람이니까. 스피노자의 나라. 어디? 방금 지금 아까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가 그렇다면 중세시대 속에서의 네덜란드의 역할이 있겠죠. 왜 네덜란드를? 뉴턴도, 그리고, 유명한 라이프니치도 마찬가지. 라이프니치도 전부, 네덜란드로 많이 피신을 하거나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그 말은 네덜란드가 중세, 로마 카톨릭이죠. 대세를 이루었던 그 영향력에서 영향권 밖에 있거나 그 영향력에 대하여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세의 그 영향력,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어게인스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나라가 네덜란드였다라는 걸 반증하거든요. 네덜란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시대 당시에 16세기, 16세기, 17세기 당시에 네덜란드는 어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 가운데서 포지션이었기에 로마 카톨릭에게서 핍박받는 사람은 네덜란드로 갈 수 있었냐. 네덜란드라고 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 당시.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먼저 찾아보죠. 17세기의 네덜란드의 역할 해도 되고, 뭐, 아무튼, 제주껏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치, 나오지? 뭐 쳤어요? 17세기 네덜란드. 네이버에서? 17세기 네덜란드. 그렇죠? 자, 17세기 네덜란드가 주로 개신교의 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7세기, 지금 뭐 보고 있나? 자, 제일 위에 17세기 황금시대 1 해당돼 있죠? 그거를 열어보시면, 그 밑에 글자들이, 이거는 동영상이네? 동영상. 번세기. 오케이. 그렇죠? 네덜란드의 독립과 번성기. 눈치를 쭉 보면, 그렇죠? 16세기경에는, 중세 종교개혁기를 맞아서 네덜란드 동북부 지역에 독일의 루트파, 그리고 종교개혁이, 참고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죠. 자, 1517년은 15세기인가요? 16세기인가요? 14세기인가요? 1517년이죠. 네, 1517년. 14세기다. 1번. 15세기다. 2번. 16세기다. 3번. 14세기. 자, 참고로 19세기 하면 1800년대를 19세기라죠. 16세기. 16세기. 맞나? 잠깐만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도 헷갈린다. 잠깐만. 1세기가 0년에서 100년까지,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가 101에서부터 199까지가 2세기. 그러면, 그죠? 그러면 19세기면 1800년대를 보고 19세기. 1517년은 그러면? 그치. 16세기에 들어가겠지. 그치? 16세기. 그러면 17세기면 1600을 말겠지, 그치? 1600.
자, 1517년에 종교개혁 루트가, 그러면 로마 카톨릭하고 엄청난, 그지? 파급의 일이 벌어졌겠죠. 파장도 컸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트의 활동이 1600년대예요. 그러니까, 1627년? 27년경을 봐야 되나? 그의 나이 27대. 기독교 강요를 완성시킨 존 칼빈. 그 존 칼빈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개신교를 완전히 나라적인 입장에서 개신교를, 그러니까 신교라 그러죠. 구교 신교. 신교를 채택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 제2란 말은 제1의 종교개혁이 힘이 없이 가다가 제2가 아니고 제1의 종교개혁의 파워를, 제1의 종교개혁을 루트라면 제2의 종교개혁 요 사이의 역할은 칼빈의 역할이었고 제2의 종교개혁이니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나드르 레포르마치라고 그러거든. 나드르 레포르마치가 제2의,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언어인데 제2 종교개혁이다 해서 네덜란드가 주축이 되었어. 그러니까 제2 종교개혁이란 말은 종교를 개혁하자는 거잖아. 그럼 종교를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이 썩었으니까 종교를 개혁하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단어는 항상 로마 카톨릭을 겨냥을 해요. 이러는 가운데 핍박이 막 일어났겠죠. 엄청나게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개신교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을 많이 당했던 유대인들도 핍박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도망쳐온 데가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분산지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피처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등등등이, 아무튼 자유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도망쳐.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들도 많이 왔겠죠. 단순하게 종교인들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철학자들도, 쫓기는 철학자, 데카르트도 벌써 신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벌써 한방 맞지. 스피노자는 아예 자연의 신이 되자고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17세기의 기점에 대한 부분이 참 잘 설명되어 있는, 네덜란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유럽 사회에 대한 역사, 특히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 30년 전쟁사거든요. 30년 전쟁은 국교하고 신교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테 딱 묶어서 네덜란드라는 제목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히 제1편을 왜 네덜란드를 전 세계사 중심에 일본에다가 썼는지는 그 책을 보면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지금 데카르트의 역할이라든지 스피노자의 역할이 그런 어떤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의 토형 위에 쌓아진 것에 대한 배경을 일단은 조금 오히려 갖고 있으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부분들이 꽃이 피울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자유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것이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자, 누리. 그 65페이지 인간사를 펼친 네 번째 문단에 스피노자가 데카르트 자신의 것을 정하면서 떠올렸고 여기서 데카르트는 자연의 전국 그런 해야 될 존재 같은 거를 그래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반자연주의라고 지금 데카르트야말로 자연을 이쪽하게 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스피노자는 수동적이고 지배되어야 하는 모양이 아니라 자연을
역동적인데 능동적으로 획기 있는 지식을 주장. 약간 다른 질문이 그리고 세 가지 정도의 주제에서 다르게 수명자가 컨셉이에요. 있었는데 첫째는 종들이 두 번째는 주체와 분리된 대상을 이해할 것이다. 인식론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이세 가지에 따라서 뚜렷한 부분은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영화를 예를 들었으니까 근데 도움이 되니까 왜냐, 터미네이터 2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이팅을 취하는 나중에 음. 자기 까지 말고 들어라, 들어. 자연을 산출하는 소설적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발출이라는 부분이, 발출이라는 말은 자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일을 이루면서 동시에 자연이 발출한 것을 자연이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수용성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스피노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리케이는 진한 글씨거든요. 음, 이게 중점 그렇지. 자, 진한 글씨가 자연에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을 통해, 그렇죠. 자연을 생성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보니까 두 번째는 인식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윤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는 보면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대비해서 스피노자는 자연 자체가 수동적인 거지만 동시에 능동적이고 65페이지 활기 있는 것임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스피노자의 설정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번 첫 시간부터 기억한 거 기억나죠? 철학은 주체가 있고 주체에 대한 대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고 인식이 있고 진리다. 이 네 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요 상태 속에서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 사이에서는 인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 사이에서는 진리론,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부분이 있다. 근데 아까 저게 세 가지라 그랬죠. 인식, 윤리. 그러면 첫 번째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존재론. 그렇죠. 존재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데카르트적인 관점의 65페이지에 밑에서 한 5번째, 6번째 보니까 데카르트적인 관점에 대비해서 스피노자는 자연 자체가 수동적이지만 이거는 먼저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론적인 에 대한 부분. 주체와 분리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66페이지에 보니까 윤리학에 대한 것. 스피노자의 사상을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의 저작, 이 에디카예요. 에디카인데, 에디카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윤리학이라. 윤리학.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윤리학인데, 윤리학이라는 이 개념이,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머. 이런 예절학이죠. 예절학을 윤리학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윤리라는 단어, 도덕윤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네,
차를 드실 때라도 양손에 받쳐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윤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어떤 부분은, 윤리학적인 부분은 예절적인 어떤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사상 인식,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띵팅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생각의 지식적인 어떤 부분에서 찾아내는 윤리라고 하는 조금 학문적, 철학적인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